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 엿새째, 양측 사망자가 2,400명을 넘었습니다. 격전지인 가자 지구에서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과 외환 시장 등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이달 중순으로 조율 중이던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이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투자 유치와 관련한 양국의 경제 협력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화이트 해커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 해커는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사망자가 2,400명을 넘었습니다. 유엔이 양측의 확전의 중단을 호소하고 나섰지만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이고 하마스 역시 다른 무장단체와 연대하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람들. 다친 아이를 안고 황급히 뛰는 구급대원, 고통에 몸부림치는 환자들까지 현장은 아비규환입니다. 하마스는 지난 7일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면서 기습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주요 기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하면서 양측 사망자는 2,400명을 넘었습니다. 전쟁 피해가 확대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확전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봉쇄작전으로 가자 지구의 전력이 끊긴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최소 150명의 인질을 붙잡은 하마스 측에 석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About 220,000 Palestinians are now sheltered in 92 UNRWA facilities across Gaza. UN premises and all hospitals, schools and clinics must never be targeted. Crucial life-saving supplies, including fuel, food and water, must be allowed into Gaza. 로이터 통신은 이집트도 가자 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6시간 휴전을 제안했고 미국 역시 관련국들과 민간인 대피를 위한 긴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re actively discussing this with our Israeli and our Egyptian counterparts. We support safe passage for civilians. 이스라엘은 36만 명의 예비군 총동원령을 내려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 역시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연대를 강화해 전쟁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이러다가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국가 대 국가 형태의 대규모 전쟁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당분간 불안정한 정세는 계속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3년 5.1 쇼크를 촉발했던 제4차 중동전쟁.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사태로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5차 중동전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친이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그 도발이 조금씩 그 스케일이 커지면서 계속 진행되는 정도의 확전 정도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영내의 강국들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 차원에서는 가능성은 있으나 아주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확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하면서도 대규모 지상작전이 전개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교수는 하마스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과 인질 납치로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지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가자 지구 내 민간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지상전의 양상이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교전이 계속되면 하마스의 세력은 약화하겠지만 민간인 피해와 인질의 안전 때문에 이스라엘도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12일 기준 이스라엘에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은 540여 명, 단기 체류자는 18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여행객 30명은 12일 터키 항공편으로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정부는 우리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모든 다양한 방식의 보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안전을 위해 철수 권고가 내려진 가자지구 인근 외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자지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지역까지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까지 시작되자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과 외환 등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더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11일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경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우려하며 선제적인 위험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과 물가 변동을 실시간 살피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 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 사태와 관련 단기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아직 국제금융시장과 실물 부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사태의 전개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금융과 외환시장, 실물 경제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해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상황별 대응 계획을 재점검해 필요시 즉각 대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특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물가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방한이 최근 중동 사태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투자와 관련한 양측의 협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이어 최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의 우리나라 답방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번 UAE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앞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양측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결정과는 관계없이 3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기재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UAE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투자 진행과 관련한 실무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각 부처 등이 준비해온 에너지 수주 등 통상 협의 내용은 예정대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 에스토니아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 중인 알라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항공협정에 서명하는 등 양국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당부했고 카리스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 다수의 경제인이 동행한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의 부산엑스포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양국 경제 협력을 타진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공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흥남 지역의 국민 10만 명을 자유민주주의의 품에 안기게 했던 성공적인 전투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유리 기자, 먼저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장진호, 이건 호수 이름이죠. 장진호 전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경남도 개마고원 부근 장진호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이 맞붙은 전투인데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당시 전투 상황을 되짚어보면 인천 상륙작전 성공 이후 미 해병 제1사단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하고 있었는데요. 파죽지세로 나아가며 북진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개마고원의 장진호 근처에서 대규모 중공군, 즉 중국 공산당 군대의 포위돼 전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중공군이 산악지대에 매복해 있었던 거죠. 미국군은 함흥으로 철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철수가 가능한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고 높은 산과 절벽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엔군 3만 명은 12만 명의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향해 흥남 철수 작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수많은 사상자 발생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엔군은 17,000여 명, 중국군은 48,00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개마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죠. 이 장진호 전투도 이 혹한 속에서 치러진 전투로 유명한데요. 어느 정도의 추위였나요? 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 상상이 가시나요? 흘린 피가 얼어붙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맹추위 속에서 동상 환자가 속출했고 전사한 시체는 순식간에 딱딱하게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전투 전사자보다 추위에 얼어 죽은 인원이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옛날 노래 가사에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 부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그때 그 흥남 철수 작전을 묘사했던 그런 가사죠. 자, 이렇게 치열한 장진호 전투에 참전해서 큰 희생을 치렀던 이 유엔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 행사가 이제 올해로 8회째를 맞았는데요. 올해는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이라서 의미가 남다르죠. 네, 이번 장진호 전투 기념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먼저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들의 이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6.25 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0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지금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이번 기념식에서 또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에 전쟁기념관에 있는 미 해병 제1사단 소속의 고 제럴드 버나드 레이메커 병장의 이름이 새겨진 명배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레이메커 병장은 장진호 전투에서 중상을 입은 후 생사가 확인되지 않다가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유해가 봉환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기념식장에는 윤 대통령이 한미 6.25 참전용사가 동반 입장하면서 예우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필립 골든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 추념사를 하고 우리 군가 합창단이 한미 해병대가를 연주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미 군장병 등 2,800여 명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네, 레이메커 병장을 포함해서 국적을 불문하고 지금의 우리를 잊게 한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레이건함을 비롯한 미 제5항모 강습단은 오는 16일까지 머물면서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함정 상호 방문과 친선 체육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레이건함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해양 차단 훈련과 대해적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 3월 니미츠함 방한 이후 6개월 만이며
로널드 레이건 함은 지난해 9월에 방한한 바 있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덴마크 총리와 만났습니다. 첨단 과학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또 북한의 도발에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부산이 양국 기업인들의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다면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유럽 4개국을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에 이어 덴마크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총리가 덴마크를 공식 방문하는 건 10년 만입니다. 한 총리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만나 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달 유엔 총회 당시 한 덴마크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한 총리는 덴마크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오랜 우방국으로 민주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양국이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점도 언급하며 친환경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협력해왔고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도 한국을 주요 파트너 국가로 칭하며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뿐 아니라 주요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하며 덴마크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덴마크 도착 직후엔 주요 정부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들과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orea is always very proud of having you some of the operations in Korea. And also a lot of potentials for further expanding our collaborations and in terms of businesses. 이 자리에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며 부산이 양국 기업인들의 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후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을 예방하고 덴마크 의회 의장과도 면담하는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악의적인 해킹 공격을 방어하는 착한 해커를 화이트 해커라고 부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화이트 해커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 화이트 해커들이 국가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블랙 해커가 가상의 스마트 시티의 전력망 등 주요 기반 시설 공격을 시도합니다. 착한 해커, 화이트 해커가 즉각 나서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을 방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고 권위의 데프콘 국제 해킹 방어 대회에 2년 연속 우승하는 등 국제 무대를 휩쓸고 있는 우리의 청년 화이트 해커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7억 달러 이상의 가상자산을 불법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 발전과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보안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 보호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화이트 해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사이버 경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청년 화이트 해커들을 격려하고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의 자문안을 제출하기 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의견 대립이 컸던 소득 대체율 인상이 이 최종 자문안에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위원과 민간 전문가들로 꾸려진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어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지난달 1일 공청회에서 공개됐는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기금 투자 수익률 재고를 조합한 시나리오 18개가 제시됐습니다. 얼마나 더 낼지, 받는 시점은 몇 년이나 늦출지가 숙제로 남은 셈입니다. 적립기금 소집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재정계산의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재정 수입 측면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든지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든지. 이렇게 공개된 보고서에 추후 받을 돈, 소득 대체율 인상안은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안정화에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공청회 전 진행된 회의에서 소득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위원들이 이를 이유로 자문위원직을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계산위는 마지막 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국민연금 개혁 최종 자문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이 최종 자문안에 반영되는데 소득 대체율 인상안이 포함될지가 관건입니다. 인구절벽 위기 속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연금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년간 미뤄놨던 그런 연금 개혁을 반드시 우리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지고 청년들 의견도 듣고 또 어르신 의견도 듣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의원 연금 특위와 함께 꼭 그렇게 개혁을 저희가 이뤄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계산위는 마지막 회의를 거쳐 최종 자문안을 확정해 정부에 냅니다. 정부는 이 자문안을 토대로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정부가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아프가니스탄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연맹에 따르면 지진 피해 사상자는 1만 명을 넘어섰고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유엔 인도 지원 조정실을 통해 제공될 예정으로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조속한 안정과 피해 지역 복구에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에 건물이 없는 도로나 공터에선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렇다 보니 사고가 났을 때 신고에도 어려움이 컸는데요. 신고 출동 시스템의 기초 번호 정보를 활용하기로 해 앞으로는 신고와 출동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김동현 씨. 오송역에서 세종시로 가던 중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접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주변에 건물이 없는 국도 한가운데서 사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좀 신고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여기 어디라고요? 네, 잠시만요. 김 씨를 도운 건 전신주에 설치된 기초번호판. 김 씨는 기초번호를 경찰에게 알렸고 경찰은 기초번호를 조회해 사고 지점으로 출동했습니다. 기초번호는 도로명이 있는 도로를 일정 간격으로 나눠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나눠 붙인 번호입니다. 20m 간격으로 지정돼 있고 전신주나 버스 정류장에도 부여돼 있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현재 위치 표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의 신고 출동 시스템에 기초번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에 기초번호를 적용할 예정이고 경찰은 112 시스템에 기초번호 데이터 탑재를 이미 완료해 13일부터 활용합니다. 현장에서는 기초번호 활용이 국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주소로 출동하게 되니 골든타임 확보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치 확인과 구조활동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기초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이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 기초번호 데이터를 탑재하는 등 안전정책 분야의 기초번호 활용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서울광장이 청소년들의 기대와 시민들의 응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의 동계 스포츠 축제인 강원 2024의 100일 전 기념 행사가 열린 건데요. 성화 점화에 나선 유인촌 신임 문체부 장관은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쾌한 북소리가 서울광장에 울려 퍼집니다. 오륜기색 옷을 차려입은 강원도 청소년 안무팀이 공연을 펼치자 객석에서 환호가 터집니다. 아시아에서는 처음 열리는 청소년 동계올림픽 강원 2024 개최를 100일 앞두고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올림픽 기간 강원도를 따뜻하게 비출 성화가 점화자들의 손을 거쳐 성화로에 도착하고 마침내 활활 타오르며 대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날 점화자로 나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더욱더 빛날 수 있습니다.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의 응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광장에서 성화 출발 선언과 함께 80일간의 성화 투어 대장정도 시작됐습니다. 강원 2024 성화 투어 출발! 성화는 부산과 세종, 제주와 광주 등 전국 23개 도시를 돌며 시민을 만납니다. 강원 2024 구호도 공개됐습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대회를 위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소개합니다. 함께 빛나자 샤인투게더에는 청소년들에게 스포츠의 즐거움을 알리고 성장을 통해 빛날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K-팝 공연도 준비돼 문화로 하나 되는 스포츠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대회 기간 스포츠 경기와 K-컬처 페스티벌이 열리는 강원 2024는 11월 사전 예매가 시작됩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2주간 열리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는 80여 개국 1,9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뽐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현재 이슈와 미래 트렌드를 살펴보는 경제뉴스 시간입니다. 구직자가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청년의 취업 소요 기간은 평균 10개월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년 가까이 취업 준비에 매진하는 건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 살펴봤더니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응시하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원서를 낸 수험자는 무려 217만 7천 명에 달했는데요. 8월 취업 준비자가 87만 4천 명인 걸 감안하면 이 시험의 응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가늠이 되죠.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니 응시 분야만 493개에 달해서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취업 준비생은 물론이고 업무 능력을 배가하려는 직장인부터 취미와 자기 개발에 힘쓰는 이들까지 응시자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그럼에도 응시 목적 1순위는 단연 취업이었는데요. 이 설문 응답자의 38.8%가 취업을 위해서 이 시험에 응시한다고 밝힌 겁니다. 그런 만큼 응시자의 연령 또한 20대가 37%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문제는 청년들에게 다소 부담스러운 응시료였습니다. 시험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두세 번은 봐야 했거든요. 응시자가 많은 정보 처리 기사와 전기 기사는 1회 응시료가 5만 7천 원에 달했습니다. 이 단순 비교해서 1년에 시험을 3번 친다고 하면 응시료만 총 17만 원을 써야 하는 거죠. 여기에 각종 수험서 값과 강의료까지 고려하면 20대 청년 구직자에게는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일 겁니다. 높아지는 취업 문턱 속 청년 구직자의 응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수험자 한 명이 평균 2, 3회 응시하는 현실을 고려해서 감면 혜택도 연최대 3회까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비싼 기능장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응시료 부담이 최대 30만 원까지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나 미취업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분야별 자격시험 담당 기관 누리집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사 모두 이제 마지막 실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여나 올해 아쉬운 성적을 거둔 분들이나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 응시료 부담은 덜어둔 채 꿈을 향해 성큼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최근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와 독감 등 호흡기 질환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서 정부는 겨울철 감염병 유행 대비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절기 호흡기 질환 대비 독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이죠.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앞선 독감 유행주의보는 지난해 9월에 발령됐었는데요. 환자 수가 줄지 않아서 올해는 기존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올겨울에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도 올 한 해 연중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질환이 합병될 위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독감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0일부터 예방접종을 한 적이 없거나 과거 한 차례만 맞았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한 차례만 맞아도 되는 어린이와 임신부는 10월 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 이후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내년 4월 30일까지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고요. 임신부라면 산모 수첩 등 확인 가능한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분들은요. 10월 30일부터 유료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9일부터는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백신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사망을 예방해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 취약계층을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접종에는 현재 유행하는 XBB 계열에 대응해서 새로 개발된 백신이 사용될 예정인데요. 신규 백신의 경우 과거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데 마지막 접종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12세 이상 국민도 희망자에 한해서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같이 맞아도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 계실 텐데요.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난 동절기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 접종자의 이상 사례 신고율은 단독 접종자와 비교해도 오히려 40% 정도 낮았습니다. 이에 오는 19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또 12세에서 64세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 동시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만 이렇게 동시 접종할 경우에는 주사를 각각 다른 팔에 맞아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 접종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에 더해 거리 두기와 손 씻기도 중요하고요. 기침과 재채기가 나올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기 반드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았는데요. 점차 구름이 많아지며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내일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등 서쪽 지역의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컸는데요. 많은 구름으로 인해 내일과 모레 일교차는 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은 14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 보이겠고 토요일인 모레는 비 소식이 들어있어 한낮에도 19도에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인천 14도, 대전 12도, 춘천 1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0도, 춘천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강릉 1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광주 14도, 부산 16도, 제주는 17도입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4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고 일요일은 강원 내륙과 충북, 전북, 경북 북부 내륙에 새벽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KTV 대한뉴스가 개편을 맞아서 시청 소감 댓글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뉴스 보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치킨과 콜라 교환권 푸짐하게 준비했는데요. 유튜브 채널 KTV 뉴스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대한뉴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달고 카카오톡 KTV 뉴스 채널로 인증샷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20일까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